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미학탐구의 2025년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야, 댓글을 많이 읽으니까 한 편 하는데 50분이 가버리네. 뭐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했던 작품은 다비님 어떤 작품이죠? 네, 오늘은 수신지 작가님의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책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태어나서 반장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혹시 반장 해보신 적 있어요? 반장? 저요. 진짜? 저는 네. 환경부장. 아, 부장 안 돼. 부장은 안 돼. 저는 부반장까지는 해봤어요. 부반장. 부반장 잘하실 것 같아요. 저 부반장. 저는 맨날 부반장만 노리고 출마하는 그런 양자 캐릭터였어요. 2인자 자리 같은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반장은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쵸, 책임에 비해서 권한이 큰 게 2인자. 나오잖아요. 맞아. 시작부터 답답하죠. 네. 근데 그래서 저도 부반장이라 사실은 몰라요. 그 개념을. 반장 개념을. 자, 일단 작가님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서양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를 하셨고 글과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화책 3g 그리고 스트리트 페인터, 며느라기, 고온 1권, 2권, 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 1권에서 5권까지를 펴냈고 여러 그림책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며느라기로 2017년 오늘 우리 만화에 선정되었고 한국 만화가 협회장상 2017년 그리고 올해 성평등 문화상 부분에 청각문화상 2018년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화체육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2023년도죠. 올해 출판만화상 때 이제 작가상을 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로 받으셨습니다. 그런 수신지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다루게 될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스토리가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등생이자 모범생인 반장 이아랑, 모범생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우등생 광연두, 우등생이 되고 싶은 모범생 하은이 만드는 에피소드를 통해 주인공들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이미 청소년 시기를 지나온 성인에게도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선생님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반장 아랑이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어떤 슬픔이 있을까? 항상 아랑이에게 1등을 빼앗기면서도 드라마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연두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각자 다른 이유로 서로를 부러워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은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과연 1교시부터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조용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가 재밌게 펼쳐질 수 있을까라고 책 소개에 나와 있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 작품 얘기를 하기 전에 수신지 작가님이라는 작가님 자체도 되게 중요한 분이라서 네. 수신지 작가님을 언제 봤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봤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다비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20살, 21살 이때쯤에 봤고요. 전 당연히 그때는 며느라기라는 작품으로 수신지 작가님을 처음 접했고 어디서 봤냐면은 도서관에서 봤어요. 도서관에 수신지 작가님 며느라기가 입점이라고 해야 되나? 입고가 책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작품 또 다뤄야 된다고 했을 때 찾아봤는데 저희 동네 도서관에 며느라기랑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4권까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도서관에서 보았고 이런 한국 만화를 본 게 그때 특히 또 출판 만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만화를 다시 또 열심히 보기 시작한 초반쯤이었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그 알라딘에서 하는 이달의 출판 만화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초기에. 그래서 그때 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사서 꾸준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며느라기 역시 책으로 나왔을 때 처음 봤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모습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저게 왜 저럴지 하고 의문만 가졌지 뭐 불편함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것들이 이 앞에서 쫙 펼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 질문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봤고 그때부터 이제 항상 이렇게 어떻게든 좀 친해져 보려고
북페어 나오시면 안녕하세요. 작가님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분을.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커피숍 만나서 대화도 좀 해본 적이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전 며느라기 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작품 나오시는 것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최근도 아니죠. 오래 전부터 연재하고 계신 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1권 나왔을 때부터 쭉 같이 지켜보고 있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인덱스 작가님은 혹시 수진 작가님 언제 처음 알게 되셨어요? 처음 알게 된 거는 며느라기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때부터 한 고등학생 때인가? 그렇죠. 저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신지 작가님의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품을 접한 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가 처음이에요. 그 며느라기가 인스타로 연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페이스북, 인스타 네, 두 개. 그렇죠.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서 연재 당시에 못 봤던 것 같고요.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 이때쯤이라서 이제 만화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작가들이 제일 작품을 안 봅니다. 자기 작품 그리느라 바쁘기도 하고 뭔가 회피하고 싶은 성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으로 작가님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임나온 작가님은 언제? 저는 몇 년 전인지는 사실 기억은 안 나고 저도 며느라기로 수신지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때가 아마 그때 막 82년 김지영 나오고 며느라기 나오고 또 만화랑 덧불어서 좀 몇 년 후에 또 드라마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책이 또 다시 주목받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한창 그 한국 사회의 그 가부장제에 대해서의 부조리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창 큰 사회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작품을 또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게 있었죠. 근데 저도 처음에 며느라기를 읽으면서 그림은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내용도 막 엄청 큰 사건은 없는데 약간 충격이었던 거는 사실 충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게 너무 우리 엄마랑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겪었을 때랑 실제로 그걸 그림이나 제3자로 봤을 때의 그런 충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의 충격 때문에 더 이 며느라기라는 책을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수신지 작가님이 내시는 책이나 뭐 내용이나 다루시는 거나 그리고 처음에 이 만화를 시작하게 되셨던 3g이라는 그 책이 작가님 본인의 그 암투병을 다루신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난소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까지 읽으면서 아 정말 뭐랄까 여자 만화를 하는 작가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또 약간 난소암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만 겪을 수밖에 없는 그쵸. 질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그 어떤 공감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시는 다른 만화들 곤도 있고 저는 아직 안 읽었지만 근데 다루시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여자 만화의 앞에 최전선에 서 계시는 작가님이시다라는 게 더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녹음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작품 중에 이제 작품 제목 정정하자면 82년생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최종 작가님은 어떻게? 저는 제일 처음 알게 됐던 게 2012년인가 13년? 13년? 한 12년 전이네. 뭐야? 젠장. 모든 게 오래되었다. 다 거의 10년 전이야. 네. 뭐가 됐건. 그때 아마 언리미티드 에이션인가? 그 이분이 몇몇 그 고아라 작가님 아시죠? 네. 그 하양치 작가님이랑 고아라 작가님. 네, 그 몇몇이 같이 했던 엔솔로지가 있어요. 그 쾅처럼 독립출판 만화인데 단편을 모아놓은 잡지가 있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도 아마 한 번인가 참여하셨을 거예요. 두 번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죠.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좀 맥락이 있어요. 이 수신 작가님이랑은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그래서 어제 알게 됐는데 그 처음에 이제 봤던 거는 3g 보고 아, 좀 특이한 만화 하시네. 근데 봤더니 그게 저는 그 원래 이렇게 만화 다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만화만 보거든요.
그 작가의 말이나 이런 주변 걸 안 읽어요. 저는 어떤 책을 사면은 딱 작품만 보고 끝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 작가에 대한 몰입도도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만화를 보던 근데 그 작가가 뭐 장편을 연재하건 아니면 단편을 많이 보게 되건 하게 되면은 그 작가의 어떤 뭐랄까 태생 혹은 필모나 바이오그래피 다 찾아보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수진 작가님도 알게 되고 며느라기 보면서 좀 다시 좀 찾아봤죠. 찾아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셨지?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서양화도 하시고 인터뷰도 막 좀 찾아봤는데 뭐라 그랬더라? 그 만화를 한 계기라고 해야 되나? 원래 서양화 하시고 그림책 하고 그러셨거든. 근데 이런저런 거 하다가 이제 그 병을 겪고 나서서 그거를 이제 담고 이제 자기가 풀고 싶은데 만화 형태가 떠올랐대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그램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 상그램 봤을 때는 약간 좀 되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실험적인 면도 있고 그래픽 노블적인 좀 예술적이거든요, 살짝.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 좀 궁금했었지. 약간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더니 근데 갑자기 며느라기라는 만화를 딱 내놓으셨는데 약간 좀 놀랬죠. 왜냐면은 그 템포감이 저는 좀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많이 좀 변한 거.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며느리를 내놨을 때 놀라셨는데 어쨌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근데 충격적이었다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아무도 이걸 다루지 않았지? 그 관점 있잖아요. 네. 그 관점이 되게 놀라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분 다른 작품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분이 통찰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이게 어쨌든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약간 좀 환기시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을 한 작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약간 이런 어떤 통찰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작품의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어떤 태도 이런 데서 오는 놀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며느라기를 보면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라 이게 관망 이게 뭐랄까 강요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고부 갈등이나 시월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나쁜지 혹은 좋은 건지 혹은 어떤 맥락들이 있는지를 다 빼고 그냥 놔뒀어요. 그냥 고스란히 놔둔 다음에 어때 보여 너희들한테 맞아요. 라고 했단 말이야. 강요가 없죠. 그치.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어쩌면 예를 들면은 뭐 시어머니 포지션이라던가 혹은 뭐 3대 독자 장남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만화의 초반부는 이거 무슨 만화지?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는 거지. 이건 그냥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왜 보고 이런 거지. 근데 나중에 보면 알잖아. 서서히 스며들잖아요. 근데 그런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지. 이게 그런 만화구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알았어요. 보는 순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 알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어떤 초연함? 근데 그 초연함이 근데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 어떤 아팠던 실제로 물리적으로 아팠던 그 경험에서 오는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멀리서 내려다보는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수진 작가님 보면 그런 면에서 이 초연함이 작품 속에 담기는구나. 왜냐면은 사실 감정선은 어떠냐면은 실제로 그 경험을 했을 때는 되게 화가 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혹은 막 되게 이렇게 답답하거나 감정이 조절 안 돼서 오히려 그걸 쏟아내고 싶단 말이야. 제 작품 속에.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거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좀 이 초연함이 주는 어떤 일련의 어떤 그 담백함? 혹은 관망한 듯한 그 이런 뉘앙스의 어떤 관점이 약간 되게 놀랍다. 그것이 주는 어떤 일종의 어떤 어른스러움? 거기서 오는 충격이 있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며느라기를 읽을 때
사실 되게 고구마 같은 만화잖아요. 어떤 정말. 해결책도 안 주고 진짜 민사림 보면서 다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걸 어떻게 뭐 해결하려는 의지도 딱히 강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를 그 최재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강요하지 않고 간섭도 안 하고 정말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냅두면서 오히려 이걸 보는 독자들이 그걸 깨닫게 답답한 부분을 느끼면서 뭐가 답답한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을 다시 반추하게 되게끔 설치 구조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영리하게 짜놓으신 그쵸. 만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나리오적으로 엄청 뛰어나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만화도 정말 뭐랄까 뭐 고양되는 감정이라든지 엄청 되게 그런 극적인 사건이나 감정 같은 게 크게 없이 네, 일상적인 잔잔한 약간 평냉 같은 만화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작가님 만화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게 정말 관찰력도 뛰어나시고 되게 예리하고 섬세하게 그리시는 만화가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며느라기 보면서 아까 이제 최준 작가님 했던 얘기랑 동의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만화 볼 때 만화도 아니 모든 이런 서사 콘텐츠를 소비할 때 이제 그 서사를 세팅한 사람이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싹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느끼게 만들어야 이제 명작의 반열을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느낌이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느끼는 바들이 좀 많이 파편화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 며느라기 같은 경우는 강요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내가 헉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당연히 본인 작가는 생각하면서 했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면 고래대로까지가 되거든요. 근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왜 나는 이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지? 어릴 때부터 보면서 라는 경험을 하게 만드니까 그 지점에서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나를 자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힘이 그러면 이 며느라기로 끝이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 고는 제가 많이는 못 봤고 근데 반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들을 볼 때도 느끼는 지점이 여기는 뭔가 강요하는 지점이 없다. 이 사람 작품에서는 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강요한 지점이 없는데 저걸 이렇게 그걸 이끌어 가는데 내가 재밌게 보고 있다고 라는 하는 지점이 전 되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강요라는 단어를 써뒀지 어떤 이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초연함이 에서 오는 억지가 없다 이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 얘기인데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를 이제 뭘 만들어야지 하는 건 또 딴 문제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거랑 만들어내는 과정 딴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이 초연한 태도를 작품 안에 어떠냐면은 이게 되게 끈기 있게 쫙 좀 이렇게 뭐랄까 펼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부터 선언적인 느낌이 아니고 처음에는 뭔지 모르게 우선 보게. 아까 평냉 얘기한 것처럼 뭐지? 이렇게 무슨 맛이지?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어느 순간 스며들어 있는 거지 거기에.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어떤 한국 남자로서 가부장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던 아니면은 실제로 이들은 당사자성이 있는 어떤 며느라기라는 포지션의 경험을 한 혹은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히 어떤 여성이 보던 이거를 이 며느라기라는 세계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계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동의하는 세계라는 게 뭐냐면 되게 불합리한 세계. 이 가부장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남성 중심 사회랑 가부장적인 사회는 되게 다른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되게 유효랑 남성 중심이랑 합쳐지면서 가부장이라는 사회가 나왔는데 되게 이상한 사회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를 예리하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쭉 펼쳐놓고 따라가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묻는 거잖아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니? 하고 끝나버리잖아. 네. 근데 그것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참을성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쵸. 어느 순간 막 설명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분은 굉장히 더러운데.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이게 엄청나게 좋은 여성 서사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시어머니랑 그 언니라고 해야 되나? 그쵸? 시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랑 주인공이랑 한마디로 여자들이 이제 각각의 위치값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묻는 거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들을.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그 질문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지. 원래 막장 드라마에서는 어머니, 제가 왜 이러려고 태어났어요? 저도 부모님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모든 걸 휘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담담하게. 그냥 오히려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여성들이 고민하는 걸 나열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면은 계속 묻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마음이 잔상이 남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표면적인 사건으로 이 주제가 흐려지면서 휘발되는 게 아니라 맞아, 고생, 진짜 힘들지, 뭐 어떻게 하면서 이 서사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표면적인 거를 나눈 다음에 너가 어떠냐라고 물으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강력한 주제가 잔상으로 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는 억제를 잘 이렇게 스스로 잘 누르시면서 초연하게 이거를 담담하게 잘 담아내셨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거다. 사실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 거의 데뷔작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저런 앞에 있는 단편이나 이런 거를 또 빼시면. 근데 라고 했을 때 굉장하시다. 좀 놀라움이 있다. 근데 심지어 그게 이제 사회적 흐름이랑도 당시에 이제 2017년이니까 나왔을 때의 흐름과도 되게 잘 맞춰서 그때 뭔가 시기적으로도 되게 흐름을 잘 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 기억이 맞으면 2016년, 15년쯤이었거든요. 그 미투가 한참 시작됐던 게 가장 큰 사건이 2개였었어요. 그때 그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랑 이미수가 그 함영준 크리에이터였나?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쭉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남자든 여자든 젠더 감성은 말할 것도 없고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많이 달랐었어요. 화두가 거의 되지 않은 완전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되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반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바로 즉각 반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은 왜냐면 그게 남자냐 여자냐 떠나서 누군가는 이게 되게 눈치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반대로 내가 이걸 너무 이용하는 거 같나? 기류를 너무 내 작품에 이용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막 재단하는 거지. 혹은 뭐 반대로 내가 이걸 다룰 자격이 있나? 여러 가지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수인 작가님들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특히 이 뒤에 있는 글들도 그렇고 특히 고온에 있는 뒤에 이제 일기 같은 게 실려 있어요. 책 뒤에.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반성하는 글이 꽤 많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 왜 이렇게 몰랐지? 나는 왜 이렇게 무지했을까? 약간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승화시킬 거냐가 굉장히 이슈이신 분인 것 같아. 그런 맥락에서 그 며느라기를 그런 시점에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자기 걸로 소화를 시키고 심지어 이렇게 초연하게 해냈다는 게 약간 놀랍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센세이션 했고. 감각이 되게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수신지 작가님의 만화가 앞에서 해주신 얘기들하고 비슷한 말일 것 같은데 제 말로 하면은 이제 공백이 되게 많은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며느라기도 그렇고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나 다른 만화들도 그렇고 공백이 되게 많은 만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진짜 막장 드라마 뭔가 서사적으로 스펙터클하고 이런 만화들은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데 되게 급급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청하거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수신지 작가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며느라기 같은 경우는 다 보고 나면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어떤
여성의 어떤 개념들 그런 걸 끄집어내면서 성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이 있고 근데 그게 언제나 기분 좋을 수만은 없죠. 나를 좀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좀 뭔가 이래서는 안 됐나 하고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그때로부터는 좀 많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쵸.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서는 똑같이 어떤 기억에 있는데 조금 더 오래된 기억이거든요. 그리고 수신지 작가님이라는 작가님과도 이제 며느라기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여자들의 이야기일 것이고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나오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보면은 비슷하게 공백이 많은 만화로 느껴지는데 완전 이거는 반대로 뭔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도 찝찝한 얘기일 수 있는데 며느라기랑은 또 다르게 맞아요. 되게 기꺼이 그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공백을 만드는데 진짜 능통한 작가님이시고 그 스킬 며느라기 때부터 만들어온 이 스킬을 이제는 다른 분야에 되게 폭넓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고 싶고 그쵸. 이제 어떤 작품을 또 가져오실지 되게 기대가 되는 지점도 한편으로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며느라기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은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 덧붙이면은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곤을 이제 보면 더 느끼실 수 있는데 곤은 약간 SF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며느라기의 거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낙태죄가 이제 중심에 있는 만화잖아요. 네. 낙태죄 폐지에 관한. 근데 이제 물론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도 또 한창 자화자화하죠. 폐지는 됐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는. 근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뭐 나중에 이제 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얘기할 때 길게 얘기했지만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은 그냥 정말 일상물 같잖아. 그쵸. 그렇잖아요. 그냥 뭐 별 얘기가 어떤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되게 뭐랄까 어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삶을 다루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쭉 이거를 그 네 작품을 다시 한번 봤어요. 쭉 3글의 며느라기, 곤, 반장으로서의 책임을 4개를 쭉 연결하는 과정에 어떤 걸 느꼈냐면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심지어 곤과 며느라기는 주제성이 강한 거야. 거기에 이제 어떤 담백함이나 초연함이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걸 겪으면서 제 생각에 오히려 뭐가 있었냐면은 온전한 여자 아이들의 이야기 다 필요 없고 제가 느낄 때 이건 좀 인터뷰도 찾아보고 뭐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 당연히 어떤 강력한 주제성 그리고 알아야 될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도 다룰 거고 아마도 다른 만화도 하시겠지만 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봄으로써 비로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이 그냥 어떤 아이들 그냥 여자 아이들에 관한 그 자체 이 이야기를 내가 온전하게 고스란히 다루기만 해도 이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이것이 하게 될 어떤 이 사회에서의 어떤 여자 아이들이 갖게 될 어떤 의미들 역할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강력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아마도 어쩌면 마지막에 가서는 비로소 이것도 무슨 주제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마 이들의 삶을 쭉 아마 따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지. 오히려 그거.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작품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느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알아야만 하는 어떤 무언가를 공부를 하시면서 치열하게 다루고 나서 오히려 온전하게 그냥 이 아이들의 삶 자체를 내가 잘 고스란히 다뤄서 이거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해야겠구나. 근데 그게 여자아이들이고 네.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전 되게 추천하는데 며느라기 고운 반장으로서 생각이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아시겠지만 되게 잘 읽히잖아요. 이분 만화가. 네. 쑥쑥 네, 읽히죠. 그런 맥락에서 되게 엄청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반장의 책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반장의 책임과 의무를 보면서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네. 우선은 여기 오타쿠
오타쿠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오타쿠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 먹을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쵸. 모범생이죠. 모범생.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그러면 228 친구들이 없냐 그렇진 않죠. 근데 다 분산돼 있어 좀 저는. 그래서 저도.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우선 가난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랑의 집안 환경 그리고 자기 고백을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만화. 그리고 사실 수진 작가님도 여기 그래서 얘기하지만 자신의 여러 모습을 나눴다. 라고 썼거든. 그리고 연두의 성격, 시기 질투와 약간 소유욕도 있고, 그건 그럴 수 있고. 후욕도 있고. 근데 집은 가난해요. 좀 참고로 계속 얘기하지만.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뭐냐면 저는 안 친해 부모랑. 그래서 하은처럼 애정 결핍을 기반으로 한 친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이 세 명한테 입이 되는데 아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이 되는 거야. 완전.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너무 좀 괴롭더라고. 좀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약간 이 몰입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얘네들이 왔어 뭐 이게 아니라 아랑이가 뭐 너 고모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야. 각자의 트라우마가 발동될 때. 그리고 연두는 또 막 표정 어두워질 때 있잖아. 2등, 네. 2등이 또 1등 했네. 들키고 싶다. 그리고 하은은 수학여행에서 울면서 혼자 집에 갈 때.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난 셋이서 놀고 싶었는데 하면서 뒷자리에 맨날 5시 아침부터 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아 진짜 가슴 아파. 슬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근데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겪었던 거거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들의 힘듦에 이입이 되는 거야. 공교롭게도 세 캐릭터의 코어를 전부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다 이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타쿠가 되지. 정말이에요. 오타쿠는 그래. 그래서 오타쿠는 뭐냐면요. 이 세 개가 뭉쳐서 가봐봐. 가난해, 성격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친구는 갈망해. 자 어때? 우선은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고. 네, 공상으로 빠지겠네요. 그치. 그리고 성격 안 좋지. 근데 친구는 만날 수 없어? 그럼 가상 세계로 가는 거야. 그럼요. 아 진짜라니까. 아니 뭔지 알아서 웃는 거예요. 제 말이. 이칼이 신진데? 그러니까 아니 신지도 그래서 그러니까- 신지가 그렇게 많은 이들의 공감과 지지를 산 제 거죠. 말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제 최애가 아스카예요. 이 멍청한 녀석 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여자 있잖아. 어찌됐든 나한테 침입해주는 사람. 그렇죠.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근데 당연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약간 그 아람이었나? 아랑? 아니, 아름이. 아름이가 약간 그 재질이야. 살짝 오타쿠 약간 이쪽 재질이에요. 아름이가 그나마. 그래서 아름이다 하는데 비중이 약간 작아. 약간 숨 좀 돌리나 했는데 아르미니는 약간 잠깐 나왔다. 잠깐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사라져 애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저 완전 알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세 명의 굴레에 들어가. 왜냐면 아르비는 자기네 동아리 애들이랑 같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웃긴 게 저 진짜 비슷한 감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1권 마지막에 작가님이 적어놓으셨어요. 자기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인물이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접속될 여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나의 이야기,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기억하고 이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를 겹쳐보게 될 확률이 진짜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며느라기보다 이쪽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그쵸.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저는 진짜 왜 웃었냐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나는 아름이었는데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어. 안다니까. 아니, 오타쿠는 보면은- 알아. 왜냐면 보면은- 눈에 띌 수밖에 없으지. 이름을 기억하는 거 자체가. 나 적어왔어요. 아름. 그래, 나 이 아이의 이야기를 꼭 해야겠어. 왜냐면 내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내가 아름이었던 것 같으니까. 근데 동시에 진짜로 연두나 아랑이나 은희하의 이야기에도 맞아. 다 공감이 하나씩 돼요. 근데 이제 아름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는 나도 은이나 하은이나 연두처럼 자기들끼리 진짜 친한 친구들을 좀 갖고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게 있죠. 나이를 더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저도 막 사이가 친구들하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고, 아름이 이런 애들한테 연두가 막 말 걸잖아요. 두루두루 친해요, 아름이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자기 혼자 밥 먹고 쓱 나가버리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내 학창 시절의 기억 일부가 아니라 분명히 이 이야기는 어떤 일부만을 다룰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터들의 약간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 그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보면은 이게 복합적으로 오히려 모든 게 다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만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그렇죠.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학창 시절에 근접하셨던. 근데 약간 이 말만 좀 마무리를 해서 아까 연결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아름이 얘기하다 넘어갔잖아. 네네. 아름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아름이 중요한 캐릭터예요. 하는 게 웃기다. 아름 본 어게인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어원. 아름 더 이어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름 나이트 막 이런 거. 아름 나이트. 근데 제가 근데 그 아름에 넣어왔는데 제가 근데 이 얘기 캐릭터 얘기를 먼저 하게 된 근데 얘기가 왜 그러냐면 딴 게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적으로 혹은 젠더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자 아이들의 일상성을 다루는 게 가장 강력한 주제성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보고 제가 놀랬던 게 하나, 이 만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보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이야기 중에 이렇게 그냥 여자아이들 그냥 이렇게 다루는 만화가 있었나? 그냥 다 떠나서 마치 그 며느라기에 대한 관점처럼 생각보다 없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장르적인 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그 장르적이라는 게 보통 연애물, 순정물 혹은 남자아이들은 뭐냐면은 뭐 학원 폭력물 그렇잖아. 그야말로 일지인물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상성을 다룬 여자아이들의 어떤 감수성? 그리고 약간 이게 분명한 거는 제가 말을 이렇게 빗대 제가 남자지만은 여기저기 이입했다고 하지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런 식으로 다룬 만화는 거의 없어요. 특히 남자가 등장하는 만화들은 남자아이들이 등장하는 만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강력한 목표성이 있고 정도 배틀물 혹은 왕도 배틀물 같은 걸 따라가거든. 정복욕을 자극하는. 네, 그러니까 그게 스포츠 만화건 뭐가 됐건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은 소년 만화에 익숙한 어떤 특히 남자 아이들이나 혹은 남자 성인 어린이 봤을 때 되게 동기부여를 찾기 힘들어할 수 있어 이 만화를 봤을 때. 이게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 연두가 결국 1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 만화 아니잖아.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잖아 그런 만화. 근데 계속 뭔가 어떤 목표와 목적의식에 미쳐있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관점이 진짜 탁월하다. 이 며느라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초연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여성서사, 가장 강력한 페미니즘적인 혹은 젠더적인 걸 다룬다는 건 오히려 그걸 다 한편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순하게 그냥 지금의 여자아이들을 내가 온전하게 고스란히 다루는 거 이것만큼 강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걸 느꼈고 이 만화에서 그런 맥락에서 약간 공부 좀 하는 애들끼리 친구의 얘기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은 균형감도 되게 좋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배분도 잘 돼 있고 캐릭터 배분을 되게 잘 그런 맥락에서 참 대단했다 여러 맥락에서. 인데스 작가님. 제가 학창 시절이 제일 가까웠으니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로봇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서 어떤 감정 느꼈냐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풀고 있는 거라서. 근데 약간 열받긴 하네요. 왜요? 저는 25년 전이라. 기억 너무 거슬러 가야 돼. 인덱스 작가님은 산 만큼 또 살아도 안 돼. 그런데요, 딱 1년 부족하네요. 자, 뭐라고, 지금. 그거 아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 가서 울길 바래요? 오늘 일기 써야겠다, 데스노트. 그래서 제 감상이 어땠냐면요. 네네네. 다들 공감이 어느 정도 다 나눠서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공감은 안 됐고요. 그냥 오히려 관조하듯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대상도 다르고요. 약간 옛날이지. 그렇죠. 한 90년대? 그렇죠. 한 80년대, 90년대였던 것 같고. 90년대? 그다음에 우선 핸드폰을 안 쓰잖아. 감성도 되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는 학창 시절에 좀 극단적인 캐릭터였던 편이어서 아랑이나 은이나 이제 연두 같은 면모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보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PD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신지 작가님의 작품은 공백이 많은 작품이다. 근데 그 만화에서 공백이라는 건 사실 독자의 상상의 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강요는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는 확실하게 잘 유도해 주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대사로 내뱉지 않아도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따라가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이입이 되지는 않지만 읽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렵지도 않은 좋은 작품이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수인 작가님 작품은 저도 매달 보면서 느끼는 게 보기 참 편해요. 맞아요. 글자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고 되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읽기 편해서 매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전 재미를 느끼면서 봤는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1권 보고 나서 그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모범생이라는 키워드는 내가 모범생이 돼야지 한다고 모범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모범생이야. 지위 같은. 나는 저들이 얘기하는 모범생이 되고 싶어. 라고 하거나 나는 그 지점에서 조금 묶여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거의 다 분노로 들어차 있는 그리고 이런 키워드 한 번도 속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키워드 부여해서 늘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정이입보다는 저런 세계도 있구나. 그리고 저는 남중랑고가 나왔는데 남중랑고는 정글 그 자체거든요. 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저런 세계가 있구나. 신기하다. 저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네. 라는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됐고. 임나온 작가님은? 저도 그러니까 나오는 캐릭터들한테 감정이 하나하나 됐던 이유는 이제 확실히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있었던 일들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아랑이 그 이름 적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뭔가 애들을 다뤄야 되고 뭐 떠드는 애 적어라, 청소를 해야 술 마시는 애 적어라. 근데 이제 그게 저도 그때 고등학교 때 그런 비슷한 일을 맡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반장은 아니지만 반장은 아니지만 약간 환경 부장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난 거기 항상 써 있었어, 성인수.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이 안 하는 애들을 적거나 내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내가 아무리 지휘를 갖고 있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막 선생님처럼 막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오는 괴리감과 또 괴로움, 또 이게 내가 해야 되고 얘처럼 뭔가 그런 답답한 지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서 아랑이의 캐릭터에 좀 이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저도 그 장기자랑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타이적으로 갑자기 나가게 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요? 다비님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괴로운 진짜 괴로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공감성 수치다. 그래서 그 지점이 떠올라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아랑이한테 좀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고, 약간 여담으로 하자면은 이게 90년대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 맘대로 제 시대로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그 손지창이라는 대단 장동건 손지창 장동건 손지창이 나올 때마다 장동건은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사실 손지창 씨 잘 모르거든요. 손지창이 누구예요? 그래요? 네. 오연수 남편. 오연수는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찾아봐야 돼. 거기서 약간 튕겨나오는 게 가끔 있었어요.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지금 시대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차은우 그냥 아니에요? 사실 원빈이면. 아니 사실 에디슨 같은 거야 그냥. 거기까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 있기만 할 뿐. 그러니까 저 요즘 분들한테는 정말 그렇지 뭐. 그렇잖아. 그냥 중년 배우. 게다가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지금 활동 안 하시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가끔 이제 이 시대가 더 훨씬 옛날이구나 해서 튕겨나오는 게 사실
몇 개 있긴 있었어요. 뭐 대전 엑스포 나오고. 네네네. 그건 이제 제 시대에서도 좀 더 먼 얘기니까 제 시대보다 10년 전에 더 얘기니까. 저는 완전 한복판. 너무 94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한복판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럼 한 고등학생? 중학생? 네. 저는 그냥 완전 링크. 완전 싱크네요. 그 교실에 있었을 법한. 기억이 맞으면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도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재밌었던 게 있었고 이게 작화가 진짜 둥글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동글할 수밖에 없는 작화인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거는 그 무엇보다 되게 뾰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이게 관조하듯이 관찰하지만 이게 다루고 있는 감정이나 그 미묘한 그런 질투, 시기 이런 게 친구이지만 생기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은 정말 뾰족하게 잘 다루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내가 가지고 싶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 학창 시절에 오는 뭔가 그 친구한테 말은 할 수 없지만 오는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거는 좀 있죠 다. 네, 그리고 질투심 약간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 그 다이아몬드 공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걸 보면서도 이게 학창 시절 애들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약간 많이 조명하는 연출이 많거든요. 거기서도 부모님이 약간 의도치 않게 하는 말들이나 행동들이나 툭 던진 말들, 특히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은연중에 신경 쓰게 되고 영향을 받는 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감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딱 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마치 며느라기 때의 태도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누군가의 부모가 혹은 아빠나 엄마가 이걸 봤을 때 내가 이러나? 약간 뜨끔할 만한 게 있죠. 혹은 반대로 혹은 나는 아니겠지. 그거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면 근데 그냥 다루는 거지. 근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근데 포인트가 뭐냐 이게 여자아이들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 사실은 이게 대상화거든요. 대상화. 별게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에 대한 대상화. 동시에 근데 여자아이들에 대한 또 대상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아이들로만 보지 않거든.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할 거 다 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는 관점의 문제인 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면허증도 좀 빨리 따고 독립도 빨리 하고 아예 좀 어른스럽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뭐 유교적인 베이스가 있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면도 있지만은 사실 아이들을 아이들 취급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맥락에서 과연 이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다뤘을 때 이걸 보면서 어떤 다양한 입체적인 걸 느낄 거냐라고 하면은 수진 작가님이 며느리 교육 이어져 오던 그 어떤 초연함 그리고 이거를 관망한 듯한 그거를 공백을 베이스로 한 연출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오히려 담아냄으로써 언뜻 보면 그냥 일상물 같은 드라마 같지만 근데 그것이 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건 거죠. 저는 그게 그래서 약간 뭐 보통 영화나 뭐 어디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뭐 폭력이라든지 약간 며느라기 때도 그랬지만 악인이나 뭔가 빌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인물한테 약간 스트레스나 공포를 주는 인물들을 대놓고 악인으로 설정을 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좋은 면도 있게 보여주고 해서 긴가민가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빌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되게 만화적으로 표현을 잘 하신 것 같고 그게 이제 반장으로서의 책임 의무에서는 저는 그게 특히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모님의 존재가 좀 그게 전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죠. 이 아랑이의 어머니도 뭐 아랑이가 이제 부유하지 않은 집이어서 약간 그 신세한탄 같은 거를 약간 무의식 중에 찾고 압박 주는 것도 그렇고 연둔의 아버지가 오건에서 자기는 친구 뭐 못할 때 더 좋았다 야라는 식을 웃으면서 한다는 게 얘가 그거를 다른 심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유의 위계를 네. 무의식 중에 스며들게 하죠. 네.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쵸. 그 망각한 채.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되게 섬세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나?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로.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초연하다는 말을 제가 계속 쓰는 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주제를 이게 소주제를 다루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연두가 아빠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빠는 어떻게 연두가 이렇게 친구랑 영석이었나? 그 친구랑 다시 친해진 거야? 하는데. 되게 시기와 질투를 베이스로 한 어떤 우월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로서의 친구잖아. 네. 근데 사실 되게 잘못된 거잖아. 근데 그런 맥락에서 거기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작가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빠 근데 그거 뭔가 불편하다. 아니면은 그러면 그럼 아빠 그건 친구가 아닌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잖아. 맞아요. 그게 그냥 포인트예요. 그거를 계속 독자한테 넘겨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되게 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연출이나 콘티나 이야기를 짜보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설명충이 돼요. 작가는 계속. 맞아요. 야 나레이션이라든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의지되고 싶어요. 나 좀 잘하지. 난척. 나 이 주제 다룬다? 정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수인 작가님은 계속 그거를 이렇게 참아. 혹은 참지도 않고 그냥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거죠. 체화된 건데 그런 맥락에서 대단하다. 그거를 비워둔 상태에서 빈칸을 계속 독자한테 채우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사실은 대단히 노련하고 초연함에서 오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그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참 놀랍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이어서 계속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가론적으로 보면은 네. 수인 작가님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3g이라는 난소암을 투병을 하는 만화를 시작으로 해서 작업은 그 전부터 해왔지만 라고 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도착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다루는 만화를 하는 작가잖아요. 네. 이게 참 되게 놀라운 과정이거든요. 생각해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지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누군가는 오히려 멀어지고 싶거든요.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나 PTSD가 오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큰 상처기도 하고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리를 두는 걸 오히려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수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처음은 뭐 자신의 어떤 관점과 현재 나이에 맞는 무언가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은 조금씩 관망하고 통찰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맨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돌아간 거잖아요. 아이들이라는 그리고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걸 함으로써 되게 오래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네. 인터뷰에서. 근데 그런 맥락에서 참 깊은 고민을 하셨고 네. 되게 많은 고찰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 만화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좋은 걸작들이 이래요. 예를 들면은 반지의 제왕에서 네. 반지의 제왕 아실 거 아니야?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가 하는 상징은 당연히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 반지잖아. 근데 거기에는 다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욕망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에도 저도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진짜 좋은 작업은 오히려 뭐가 없어. 그냥 그걸 다뤄. 그러니까 뭔가 테크닉이 없고 그냥 그거를 고스란히 담아내. 근데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내가 연애 때문에 힘들 때 보면은 사랑을 보게 돼. 내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서 반지의 제왕 보면은 반지의 제왕 보면서 가족을 느껴. 내가 친구 때문에 힘들면은 친구를 느끼고. 이게 진짜 좋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예를 들면 면을 다 당연히 다른 작품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반장울생인가 의무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향기가 있다. 네. 이것이 오히려 한편으로 텅 비어 있기에 너무 많은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다. 네,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 게 그 며느라기나 뭐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곤이라든지 그 전에 다루셨던 직접적인 페미니즘 분야의 만화는 약간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이제 보통 어떤 보는 사람을 각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따라오게 하죠. 네, 그래서 며느라기나 뭐 그 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강하지 않든 약간 마음속에서 약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약간 이후에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정말 영화처럼 뭔가 영화나 정말 그냥 이야기 자체로서 읽는 사람을 참여하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되게 한층 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랑 연결지어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하나도 안 봤어요. 왜냐면은 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의 학창 시절과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삐삐 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도 그렇고 저는 중간에 알았거든요. 보면서 그 성심당 네.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아 여기 대전이구나 하고 거기서 처음 느꼈고, 그 장면에서 그 친구들이 중간에 만나요. 따로 와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 오면 대전사 아는 사람들 다 만난다니까 라는 대사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뭔가 드라마나 영상 매체로 제작이 됐으면 그 장면을 보고 되게 뭔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화로 딱 성심당 그려져 있을 때 이 장소를 내가 모르지만 그 그려진 모습이나 대사 같은 걸 보면서 아 대전 사람들한테 성심당은 당시 이런 장소였을까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조금 모르는 이야기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세대적으로?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니까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른다는 이유에서 오는 모종의 가드 그게 조금 허물어진 상태에서 이 만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서 약간 참여 관찰자적으로 들어가서 막 개입하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만화. 근데 제가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항상 했던 만화 미학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화적 시적 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뭐 공포 만화 얘기할 때도 그렇고 슬램덩크 얘기할 때도 그렇고 자주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실은 그 농구 만화 슬램덩크를 보면은 우리가 서태웅이랑 최치수랑 뭐 송태섭이 다 드리블을 하잖아. 근데 물론 어떤 과장된 순간 뭐 이러면서 뭐 강백호가 되게 못할 그 드리블 연습하고 되게 못하는 어떤 이제 각진 어떤 포즈로 하는 그런 거를 빼고는 코트 안에서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사실 우린 몰라. 제가 그 얘기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러고 있다고 그냥 공을 들고 멈춰 있다고.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본 게 뭐냐면 더 퍼스트야. 근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적인 순간, 만화적 시적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면 서태웅, 송태섭, 강백호, 최치수 다 다르게 드리블 한다는 걸 알고 보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칸과 칸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저희가 메꾸면서 봐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수진 작가님이 본능적으로 느꼈건 아니면은 의식하고 했건, 이것이 내가 이거를 왜냐면은 지금으로 다뤄도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작가님이 이걸 처음에 신업 썼을 때 굳이 옛날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냥 해도 된다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선. 물론 뭐 미세한 면에서는 잡아내기 힘들 수 있지. 왜냐면 동세대가 아니니까 작가님이. 근데 그런 면에서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이거를 그냥 뭐 이 시대로 해도 전혀 문제 없지라고 하면서 접근한 거지.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소녀
그리고 여자아이들이라는 거는 훨씬 더 젠더적으로 핍박받던 시절이거든.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대상화되던 시절이죠. 훨씬 더 대상화되어 있거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이때를 다뤄야겠다는 생각했을 수 있어. 네, 그거는 생각해요. 근데 만화기 때문에 아까 다비님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예를 들면은 제가 공포 만화 얘기 때겠는데 이게 실제가 되잖아. 그럼 이게 시적 순간이 사라지고 그 자체가 돼요. 근데 만화는 이게 실제를 베이스로 한 이야기인데도 인데도 불구하고 성심당이 실제로 친존하냐 아니냐 관계없이 이 세계를 내가 시적으로 계속 사유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좋은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비님이. 근데 이제 더 얘기할 게 있다면은 이제 고운 얘기 살짝만 할게요. 네. 그래서 아마 저만 본 것 같은데 어쩌면 수인 작가님이 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길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한 10권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0권 예상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찰스 슐츠처럼 네.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혹시 모른다. 근데 그거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50권. 마치 코난처럼. 아니지. 부장으로서의 책임과 아니죠. 아니죠. 반장으로서의 나이듦 뭐 이런 거 있잖아. 이하랑 부장, 이하랑 회장의 아시마 시리즈처럼 이하랑 부녀 회장 뭐 이런 거. 책임과 의무 이런. 근데 이제 그 결과 그리고 심지어 이거 하시면서도 아마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실제도 그러고 계시고 단편 같은 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이 3글의 아까도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3글의 며느라기 고온 반절 책임과 의무로 이어지는 이 템포가 이게 어떤 만화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작가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되게 흐름이에요. 약간 공부가 되는 흐름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고온이 되게 어떤 허리로서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취향적으로 고온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낙태죄 폐지에 관한 얘기인데 약간 가상 대체 역사 혹은 네. SF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여자들이 무슨 저 1984처럼 낙태 한 적 있냐 없냐를 기계 그 마치 가스 점검하러 오듯이 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아줌마가 와서 검사를 해요. 그럼 내가 10년 전에 해도 만약에 낙태를 한 적이 있으면은 걸려. 와. 그러면은 벌을 받는 거야. 시녀 이야기. 왜냐면은 그거는 낙태죄가 합법이었으니까. 그런 설정이거든. 약간 SF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그 과정에서 되게 수많은 입체적인 의문들과 토론들이 이루어져. 당연히 여자들은 핍박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는 아이가 있는 부부가 당연히 외동이지. 예를 들면 잘 키우고 있는데 당연히 의무가 돼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아줌마가 와서 그냥 뭐 10초면 돼요 하고 이렇게 손 되게 기계가 엉성해. 그냥 손 넣다가 빼면은 거짓말 탐지기 며칠 있다 연락이 와 문자가 너는 낙태를 한 적 있다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되게 결과적으로 허구였다고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기계였다고. 어쨌건 근데 한마디로 사실은 그냥 핍박을 위한 그 도구였던 거지. 마치 낙태죄처럼 그 자체가 그거를 실체화한 거예요. 이 만화 자체는. 네. SF가 그렇잖아. SF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으로 마사까지 얘기했지만 SF의 위대한 점은 내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창의적인 세계 어떤 소재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외동인데 낙태를 한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낙태를 한 적이 있다고 문자가 온 거야. 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너 언제 했어? 의심하게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양상이 다양해. 예를 들면 그랬어? 언제야? 하면서 혹은 뭐 사연이 이미 아는 남편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아들 남아 중심이니까 뭐 여자애를 지었다가 했다가 이런 남편 알고 있어. 그때 생각나네 미안 이런 양상도 있고 어떤 남편은 너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언제야? 누구야? 막 이런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지. 그렇죠, 사실 완전. 언제나 문제는 남자들이잖아. 그런 맥락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인데 어쩌다가 실수로 임신한 애가 나오는데 걔는 과연 낙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낙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렇죠. 되게 수많은 스펙트럼을 되게 다양하게 다뤄요. 근데 정말 두 권짜리 많은데 그 짧은 권수 안에서 굉장히 짜여져 있는 되게 완성도 높은 영화 같거든. 그런 맥락에서 또 보면은 감수를 또 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이제 글 그림은 수진 작가님 됐지만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호주제. 네. 그러니까 무슨 말? 호주제 폐지에 대한. 애기도 살짝 언급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없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남편이 너무 기뻐해. 근데 이제 아내는 계획이 없던 거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생각하지 않던 부부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몰입이 되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아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좀 마음 편하게 결혼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생기면 너의 성을 쓰자. 네. 와이프의 성을 써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아이가 생기니까 또 그러기 싫어졌구나. 그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은 되게 넓게 생각하잖아. 성이 뭔 상관이야. 이 우주에서 티끌 같은 이 돌 조각 하나에 성이 있냐고. 그렇잖아. 사실 넓게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아 중심 혹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더 나아가 가부장이라는 되게 이상한 사회 속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낙태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완전히 관통하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다루는 만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어떤 며느라기와 반장의 그 사이에 어떤 허리 역할을 하는 되게 강력한 만화고 꼭 읽어보길 바란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제 생각에는 곤이라는 만화를 함으로써 되게 딥하거든요. 곤은. 네. 그거를 함으로써 반대로 이렇게 좀 오히려 텅 비워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의중은 더 많이 만나서 들어보고 찾아봐야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곤내기도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좋은 만화라 네.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수신지 작가님의 만화를 모아놓고 보면은 되게 여러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저는 아까 댓글에 고3인데 작업하시면서 많이 듣는 분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는 네. 학생분들, 지금 학생이신 분들이 봤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재훈 작가님이 이런 여자 학생들의 일상을 다룬 만화가 진짜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내 만화 중에 그래도 생각나는 게 하양지 작가님의 안녕히 오고 있어라는 단권짜리 만화 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이 만화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각자의 어떤 미숙함이나 서투름이나 고민들을 안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작품 속에 들어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비교적 솔직하고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그리고 고민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5권 마지막에서 은희가 아랑이 말고 연두랑만 있을 때 얘랑 둘이서만 있는 건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동세대의 친구들 중에 그것을 되게 미묘한 불편감으로 안고 있는 친구들은 많을 수 있는데 이거를 나는 얘랑 있으면 좀 불편한 순간이 있구나라고 딱 그거를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 한편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미묘한 마음들 아니면 미묘한 고민들이 이 작품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학생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 하면은 맞아요. 꼭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학생이다 꼭 봐야 한다. 남자이냐 네.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를 떠나서 학생이면 보는 게 좋다. 남는 장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애랑 있으면 좀 불편하다라는 게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만화를 봄으로써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걸 아는 거지. 그리고 그런다고 내가 애랑은 친구가 못 되겠네? 그런 게 아니거든. 맞아. 그런 게 아니거든. 얘를 손절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어렸을 때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떤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스스로를. 내가 나쁜 거. 자기 탓하는 게.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되게 크게 해석하고 얘랑은 이제 절교구나. 사실 알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진짜 절교하고 싶다.
정말 엄청난 치열함이 필요해. 예, 진짜로. 그렇잖아.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 세상은 입체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만화를 봄으로써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생각의 입체감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화가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런 거를 봄으로써 사실은 이게 이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나 연대감이나 혹은 남녀의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게 좋아지면서 되게 좋은 어떤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수진 작가님 알고 있는 거지. 실제로도 자신은 이야기가 어떤 세상을 바꾼다? 라고 그 워딩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거를 믿고 있는 작가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그런 거를 가장 최전선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얘기할 게 있어. 네. 얘기하세요. 수진 작가님이면은 꼭 얘기해야 되는 게 뭘까? 당연히 독립출판 얘기를 해야 돼. 맞아,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수진 작가님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내버려두지 않아요. 정말 많이 오실 때 이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이거는 직접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뭐 광고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 단순 작품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이 제안이 오거든요. 플랫폼에서도 제안 오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당연히 다른 출판사나 혹은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일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내 작품은 다 자기 출판사에서 내잖아요. 1인 출판사 하시죠. 그 내밀한 걸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뭐 직원을 쓰던 알바생을 쓰던 뭐 어떻게 됐건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독립출판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스스로 꾸준하게 독립출판을 행사나 페어를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행사 자주 나가시는 편이에요. 네. 사실 거의 매년 안 쉬고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책 출간 같은 것도 일부러 맞추기도 하고 뭐 이번에도 아마 국제도서 때 5권이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꼭 하는 거냐면 이게 얼마나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일화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망생들한테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지망생들한테 하는 얘기지. 혹은 출판 만화를 좀 하고 싶은 분들 혹은 사실 이게 웹툰 형태인 면도 있잖아요. 그 수진 작가님 만화가. 네. 그러니까 어떤 만화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특히나 예를 들면 출판 만화나 특이한 만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지. 무슨 뜻이냐면은 며느라기를 처음 기획하셨을 때 대형 플랫폼에 들고 가셨었어요. 엄청 많이 들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 거절당한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우선 혼자 해봐야겠다. 그래서 뭐 지원 사업 받으셨나?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당연히 역으로 이제 연락이 온 거야. 거절됐던 데서. 근데 이제 그 며느라기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신 거지.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고사리 박사 작가님 극락화산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고 뭐 저도 좀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의 어떤 만화의 흐름 혹은 작업의 흐름이라는 거는 대형 플랫폼에 기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좋은 플랫폼은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더 나아가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언가 그거를 그냥 온전하게 잘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현재 2025년 더 몇 년 전부터였지만 지금은 내가 좋은 작업하고 특이한 작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수진 작가님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알고 계시는 거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어떤 이렇게 의식을 하고 계시고 의무감이 있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독립출판 여성 작가, 여성 서사를 다루는 여성 작가로서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만든 내 출판에서 내는 작가라는 그 일종의 포지션을 이게 어떤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작품만 해도 힘든데. 이미 지금 내신 책만 해도 10권 넘잖아. 거의 10권 되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이거를 다 사실 출판사랑 계약하잖아요. 어쩌면은 또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출판, 뭐 해외 출판부터 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해주니까. 수익은 나눌지언정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이 태도를 고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지 그냥 이거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서 있고 이걸 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존재만으로도 남녀를 떠나서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 주는 그 강력한 여백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거를 해내고 계신다. 이 한국이라는 출판 만화 여성 작가가 이렇게 활동하기 쉽지 않은 토양 속에서 엄청 혼자 무쌍을 찍고 계신다. 거의 그쵸. 진짜로. 최전선의 중공에 서 계시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오는 엄청난 용기와 여유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여러 작가들에게 용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되게 어떤 좋은 작가이면서 동시에 좋은 어른인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작품을 중심에 두고 수신지 작가님의 여러 작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본 작품 추천까지, 그리고 다양한 작품 추천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인데스 작가님은 오늘 이런 분위기 처음으로 녹음을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맞네. 미합당구에 처음 들어본 거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발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떠셨는지. 저는 뭐랄까 이야기의 깊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들 생각 들으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러는 편인데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걸 듣는 거를. 제가 항상 저도 말하잖아요. 느끼고 있어요. 재미해 주세요. 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이분들 앞에서 항상 하는데 오늘 그게 좀 충족이 된 것 같아요. 재밌었다. 네, 재미가 다행이에요. 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왜냐면은 책을-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할 것 같은 캐릭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많은 사전 지식을 갖추고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왜냐면 오늘은 제가 읽어보지 못한 다른 책들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제가 하나라도 아는 게 없으면은 그냥 입을 열지 못하거든요. 조심스러운 타입이시구나.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출력될 게 없는 거죠. 없어도 나처럼 잘 이렇게 버무려서. 타입이 다른 거죠. 네. 그래야 살아남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다른 재질이긴 해. 네.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게 말했죠. 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만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